나 잘생긴 거 안나 모른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이거 안 쓰시면 안 돼요? 아, 뭐 이렇게. 부끄러워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주도에 바람이 좋고, 그리고 거기에 풍력 발전기도 많은데, 이 풍력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서 가스 발전기를 쓴다더라. 아니면 재생에너지가 늘었는데 송전망이 부족해서 출력 제어를 한다더라. 이런 이제 출력 제어, 이런 말들을 아마 언론에서 좀 간간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력 제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아마 이거를 보고 계실 기자분들이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울 만한 뭔가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또 특수한 문제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저희 정윤식 연구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해상풍력과 전력계통을 연구하고 있는 정윤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그때 언제였죠? 작년이었나요? 10월? 11월쯤 10월? 그때 이제 지원항만 네.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어찌나 그걸 본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하는지 정말 짜증나게 옆에 있는 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네. 어때요? 그거 보시면서 주변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아 잠시만요. 이거 바로 내용 하실 줄 알고. 나 잘생긴 거 안나 모른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이거 안 쓰시면 안 돼요? 아, 뭐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너무 유명해요. 정말. 네, 오늘 이제 주제 출력 제어인데 네. 출력 제어가 정확히 뭔가요? 이 출력 제어는 이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발전기들의 출력을 조절하는 걸 출력 제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뭐냐?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전기는 이렇게 주파수랑 전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런 주파수랑 전압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 이거를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계통이 뭐예요? 계통이 전기줄 말하는 거예요? 전선? 네, 맞습니다. 사실 좀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이런 송전선로도 계통이고 발전기도 계통이 포함될 수 있고요. 어떤 이런 수요의 공장 같은 것도 계통이 포함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넓게 보면 이게 전력 전체를 그냥 계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어떤 발전기를 얼만큼 키고 끌 것이냐 이거에 이거에 따라서 주파수랑 전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주파수랑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주파수가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네. 발전기의 이 터빈이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주파수가 흔들리면은 이 터빈이 흔들릴 때 진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터빈에 무리도 많이 갈 테고 네. 이게 심해지면은 터빈이 최악의 경우에는 고장 날 수도 있는 거죠. 주파수가 왜 흔들려요? 왜냐면 이 주파수라는 게 사실 이 터빈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를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터빈은 예를 들어서 60Hz다. 주파수가 60Hz라고 하면은 이 터빈은 1초에 60번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원래 60번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얘가 예를 들어서 59번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 입장에서는 엄청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공진 현상이라는 것도 연관되어 있는데 되게 복잡하니까요. 네. 그냥 진동이 많아져서 이 발전기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공장 같은 데를 보면은 우리가 모터를 많이 쓰잖아요. 공장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돌아가면 이렇게 모터를 통해서 구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흔들리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가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량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전압도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전력 기기들은 어떤 특정한 전압에 맞춰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압도 흔들리다 보면은 이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고장날 수도 있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네. 출력 제어는 이 계통의 주파수랑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발전기들의 출력을 제어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 같은 거 혹은 이제 이런 거 보다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파수가 어쩌고 전압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때 차를 타고 갈 때는 진짜 신호등도 중요하고 도로 공사 여부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비행기를 갈 때는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를 보낼 때 그냥 주파수 전압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기들 다 그 주파수랑 전압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이 출력 제어라는 용어 자체도 되게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낯선데 네.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까지 이제 뭐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이런 내용을 사실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이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당연히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옛날까지만 해도 이 전력 산업이라는 건 정말 소수의 전문가들에 네.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산업이었잖아요. 전통 발전기, 뭐 원자력, 가스, 석탄 이런 발전기들은 정말 큰 기업들이 운영하고 소유해왔죠. 근데 지로님 주변에도 태양광 에너지에 투자하셔가지고 거기에 네. 전기 팔아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특히나 이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대부분이 이 소규모 사업자분들이에요. 네, 물론 이분들이 개통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으로서는 본인들이 정확히 왜 출력 제어를 당한지도 모른 채 출력 제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언론들도 이러한 출력 제어 원인을 가끔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이 또 되게 다양하다면서요? 네. 쓰신 이슈 브리프에서는 5가지?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조금씩 잘라가지고 일단은 이 2가지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더라고요. 공급 과잉과 성장 선로 부족. 이 2가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공급 과잉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정말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전력 수요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더 많을 경우를 이제 공급 과잉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럼 출력 제어라는 건 재생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재생에너지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네. 재생에너지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발전기들 때문에 출력 제어를 할 수 있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아무튼 공급 과잉 그럼 오케이. 네. 공급 과잉.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이 전력 공급이랑 전력 수요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주파수가 일정 범위 내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 수요보다 훨씬 많아져 버리면은 개통 주파수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개통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출력 제어를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력 제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네. 막 밑에서 돌풍이 막 불고 있어요. 막 태풍이 올라와. 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얘가 돌면 네. 주파수가 너무 올라가서 큰일 날 것 같아. 그럴 때는 풍력 발전기 아예 안 돌아가게 그냥 꺼버린다 이런 뜻인가요? 조금 다른 게 이 풍력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랑 네. 그 개통 주파수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60Hz는 1초에 60번 돌아가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해상풍력 그 터빈 보시면 1초에 60번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죠. 천천히 돌아가죠. 네. 그래서 그거랑은 큰 관련이. 그럼 어떨 때 공급 과잉이 돼요? 아까 예를 들면 뭐 해가 너무 쨍쨍해. 막 네. 이래서 태양광에도 발전을 너무 많이 해. 네. 이럴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재생에너지 발전도 너무 많은데 마침 그때가 뭐 봄철이나 이럴 때라서 전력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네. 그 다음이 이제 송전솔로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제어인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공급 과잉이 좀 개통 전체적인 관점에서 발생한다면은 이 송전솔로 부족은 좀 지역적으로 발생을 해요. 네. 왜냐면 지역마다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다르고 또 지역마다 이 설치되어 있는 송전솔로 용량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송전솔로라는 게 이 송전솔로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의 어떤 한기량, 그러니까 송전 가능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 이상으로 많이 그냥 보내버리면은 그 지역의 전압이 되게 불안정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전선이 단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이 송전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량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출력 제어를 이제 송전 선로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강원도에 새로 지어진 석탄화력 발전소가 계속 놀고 있다. 뭐 이거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송전선로 부족? 강원도는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제어가 맞고요. 네. 사실 출력 제어라는 개념이 정말 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되어서 쓰는 개념은 아니에요. 석탄 발전소가 출력을 끊는 것도 출력 제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원래는 2021년까지 네. 그 동해안이랑 가평 지역을 잇는 이게 500kV HVT 송전선로 그게 준공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주민분들의 반대 뭐들 때문에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해안 지역의 발전량이 이 동해안 지역의 이 송전 가능 용량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송전선로가 아마 2026년쯤에는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 강원도 지역의 출력 제어도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급 과잉이랑 송전 소요까지는 뭐 직관적으로 네. 그렇겠구나 싶어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네. 보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이제 예비력 확보 네. 그리고 관성 확보를 위한 출력 제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예비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전력 수요를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예측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출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발전기들을 스탠바이 해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애들을 예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얘들을 이제 출력을 유연하게 조절한다고 해서 유연성 자원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발전기들이 유연성 자원인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스 발전소나 뭐 ESS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원자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들은 출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경직성 자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개통 운영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빗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유연성 자원들을 항상 확보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들을 확보하는 만큼 이런 경직성 자원인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미리 깎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깎아둬야 되는 거는 이게 내가 예상한 것보다 전력 수요가 줄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 줄어들 경우 이걸 하향 예비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출력 제어를 이제 예비력 확보를 위한 출력 제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인데 네. 이 관성 많이 들어보셨죠? 관성의 법칙. 네, 맞습니다. 이 관성을 정의하자면은 네. 어떤 물체가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네. 근데 이 관성이라는 힘은 이 물체가 무거울수록 더 크거든요. 네. 뭐 직관적이게 덤프트럭이 자전거랑 이게 언덕을 같은 속도로 내려오고 있으면은 덤프트럭 맞기도 어렵잖아요. 네. 왜냐면 얘가 관성이 더 크니까요. 근데 이런 관성이라는 개념이 전력 계통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공급과 수요는 일치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발전기 하나가 고장났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발전량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주파수는 감소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주파수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전기의 터빈이 돌아가는 이 회전 속도를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터빈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철덩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이 계통의 주파수가 떨어지려고 해도 이 관성 때문에 얘가 계속 버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원래 회전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커지는 그런 파급 효과를 네. 이 관성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을 항상 확보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를 대비하고자. 근데 문제가 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들은 인버터를 통해서 계통이랑 연계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인버터는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이런 전통적인 관성을 제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통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관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관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발전기들의 발전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그만큼 관성을 제공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깎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출력 제어를 이제 관성 확보를 위한 출력 제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네. 주파수는 터빈이 도는 속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터빈이 도는 속도로 그게 이제 주파수가 60Hz 뭐 이렇게 맞춰지는 건데 그러니까 태양광 이런 애들은 어차피 인버터란 말이죠. 네. 근데 걔가 왜 여기 우리 집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가 네. 왜 저기 저 멀리 떨어진 석탄 발전기 주파수에 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원리적인 건데 네. 흔히들 전압은 지역적인 문제고 주파수는 계통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거든요. 이 주파수는 이 계통 어느 지점을 하나 다 똑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태양광이든 네. 저기 강원도에 있는 석탄 발전기든 네. 주파수는 다 동일하게 동기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신기하네. 그렇구나. 그러면 왜 우리 막 그 4월 22일 지구의 날 뭐 이럴 네. 때 막 전국적으로 소등 행사 이런 거 하잖아요. 10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때 대비해서 미리 뭐 관성을 뭐 확보하기 위해서 뭐 어때 뭘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하향 예비력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 그때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이 너무 참신해서 네. 참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 100만 가구 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100만 가구가 참여를 해서 이 가구당 한 형광등 2-3개 정도를 끈다고 가정했어요. 네. 근데 형광등 하나의 소비 전력이 한 20에서 30W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3개 끄는 거면은 한 가구당 한 60W 정도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만 가구가 60W씩 줄이면은 60MW예요. 네. 통계를 보니까 올해 4월 22일 오후 8시 네. 그러니까 소등 행사가 시작하는 시간이죠. 네. 그때 순간 전력 수요를 보니까 네. 66GW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60MW는 66GW의 아. 0.09%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미미하죠. 그렇다. 그래서 뭐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따로 확보한다라는 거는 뭐 아직까지는 없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모든 공장, 모든 가구 다 참여한다. 그러면은 뭐 필요하겠죠. 뭐 요새 다 LED 등이고 뭐. 네. 그쵸? 알겠습니다.